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비스 산업의 인력 정책 방향입니다. 작년에 저희 쪽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을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쭉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하고 2030년까지 잘라서 서비스 산업의 미래 변화 모습을 그려봤는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하나는 R&D 규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자리 부분과 연계시켜서 인력 정책, 여기서 인력 정책은 양성과 고용 여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고자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상반기 내내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컷수가 지금 47컷인데 가능한 25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달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5가지 파트이긴 하지만은,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 향후에 어떻게 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들이 출현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현실적 한국의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력 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과 일자리 이슈입니다.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인구 구조하고 사회 환경이 변화되는 측면과 디지털 기술이 진화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서비스 산업의 어떤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측면들이 있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서비스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하고, 또 특정 업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방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서비스 산업이 전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뭐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서비스 산업 전반의 변화와 연동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일자리의 양이 많아져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또 특정 업종이 변화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역시 이 업종의 어떤 업종에 근무를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변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기술이 이제 넘어오면서 비즈니스 모델, 특히 이제 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가 이제 변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과거에 없었던 일자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용 여건이나 일자리 전체적인 측면이 이제 변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뤄야 될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 논쟁,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이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대체 확률 추정에 주로 주안점을 뒀던 비관적 측면의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긴 하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대체 보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나 직무가 출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나온 그나마 이제 낙관적인 보고서들이 상당 부분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서비스 산업이 미래를 견인할 이제 새로운 일자리, 여기서 이제 주로 직업과 직무가 이제 되겠죠. 한국의 측면에서 나온 자료는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어가지고 넘어가고요. 미국에서 역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직업 평가 사이트인 글래스도어에서 매년 상위 50대 유망 서비스를 유망 직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주로 이제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새로운 직무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고령화 영향을 받는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이제 등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이제 추려본다면은 이런 그 직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비관적 견화든 낙관적 견해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직업을 관점으로 봤느냐, 이제 직무를 관점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그러니까 뭐 줄어드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측면의 보고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직업 기반으로 이제 그 일자리를 봤을 경우에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직무를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실선의 측면인데, 실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 정도의 직무 변화가 결국은 직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직무의 변화는 큰 틀에서는 직업 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어떤 구조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 직무의 확산 가능성은 어떠냐? 그 직업이나 직무가 등장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메가 트렌드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기술이 어느 정도 활용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직업이나 직무가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실제 WEF 자료에서 본다면은 2025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 IoT 아니면 이제 암호화 관련된 기술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이제 봤고요. 코로나19 역시 이러한 신기술 채택의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동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플랫폼 경제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직업이 플랫폼 종사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그러한 유형들을 이제 그 제시한 게 아래 그 표가 될 테고요. 특히 이러한 그 플랫폼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특징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활용에 따른 일자리 전환을 유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될 테고요.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크게 고용 시장을 양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테고,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은 결국 직업이나 직무의 감소, 뭐 소멸 아니면 이제 새로운 등장과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그 피플 퍼 아워라는 회사에서 이 사례를 본다면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실제 세계적으로 등록된 숙련 근로자가 24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부분이 양극화하고 이제 연동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리즘의 그 활용이라는 측면은 디지털 시대, 뭐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데, 이거를 일자리의 어떤 미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자와, 그러니까 작업자와 과업 또는 이제 의뢰자, 고객과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 리뷰나 레이팅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업자의 측면에서는 고객의 고객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쉽지 않은 그 업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숙련도별로 인력 수요의 변화를 본다면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비중 그 변화를 갖다가 본다면 이건 이제 그 직업의 성격으로 이제 구분한 건데 고숙련이냐 중숙련이냐 뭐 저숙련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그 나오는 측면입니다. 비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측면은 고용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반복적 업무에 기초한 일자리 비중은 그 비반복적인 업무는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에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걸 이제 다른 그래프로 본다면은 U자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중숙련 일자리의 어떤 붕괴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가운데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저숙련하고 고숙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U자형이 되는데 이게 미국은 물론 그러니까 OECD 국가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숙련 격차와 역량 확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기술이나 시장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이런 숙련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일자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 변화를 보시면은 그 비중도 많고요. 그렇지만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한 3% 정도의 어떤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력을 이제 발휘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서비스 2008년도 대비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 산업은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년 대비 증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기타 업종하고 이제 나눠봐서도 역시 서비스 산업 업종에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직무하고 이제 연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형태로 재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하고 역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5개의 그 분류의 유형화를 시켰습니다. 그 비루틴,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부분, 그리고 정형화된 부분, 그리고 이제 매뉴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인지적인 측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NR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마도 라이트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이 저숙련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방향을 이제 이렇게 가면은 RM하고 RC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숙련, 나머지 이제 난 루틴의 코그니티브하고 연관된 부분이 고숙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숙련하고 고숙련 중에 NRA에 해당되는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서비스 산업에서 숙련도로 이제 구분한 것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그래프로 다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제 2008년 대비 숙련도별 일자리의 어떤 증가율을 가지고 그려본 것인데. 위에 부분은 상단에 있는 거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밑에 부분이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체 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중숙련 일자리 감소 추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하단에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이제 중숙련의 일자리 증가율은 이제 감소
그리고 이제 양극단에 있는 부분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시장 역시 선진국가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U자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서비스, 그러니까 고용 여건 변화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으로 나눴는데 이 부분은 플랫폼 종사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고자 했는데 한국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어떤 통계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특수고용 직군을 가지고 분석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특수고용 직군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NRI하고 NRM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각각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에서의 이 취업자 수 변화를 보시면은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는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 고용 직군이 숙련도별 취업자 수 변화를 보시면은 NRI하고 NRM의 직무를 봤을 때 NRI 직무는 2008년 대비 증감률이 그 2016년 이후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NRM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그 노란 그 실선을 보시면은 절대적 규모는 뭐 조금씩 감소를 하긴 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의 증가폭은 감소하다가 17년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 변화는 수치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평균 임금의 그 변화하고 근로 시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숙련도에서 평균 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지만은 숙련도 간의 평균 임금은 됐어요. 평균 임금은 구체적인 숙련도의 형태에 따라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NRM 기반의 특수 고용 직군의 상대적 임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동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그 노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NRM 기반의 특수 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줄지 않고 가장 긴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서의 숙련 수요하고 숙련 격차 이 부분은 이제 그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보통은 그 개인 서비스업을 제한 6기 업종에서 모든 유형의 숙련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적 숙련의 수요가 가장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 산업에서 신기술 도입이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감정적 숙련 같은 경우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와 도매 및 그 소매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면에 기반한 서비스업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측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그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련 격차 역시 그 시장 및 기술 트렌드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연관된 부분인데 기존 직원의 직무 능력은 이러한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통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규 채용 직원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업종별 5년 이내에 숙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경영 관리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측면으로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일자리, 우리나라 현황, 근데 이제 주요국 정책, 주요국들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느냐, 결국은 이런 인적 역량이나 정책적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춘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규제 개혁 등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일자리 정책 등이 핵심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OECD G7 국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일자리 이슈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은 수급 관리나 실질적인 대처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을 한 역량 강화들을 이제 그 제기가 됐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예측을 통한 장기적 접근이나 수급의 연관성 제고 그리고 통합적 정책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숙련 근로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법적 지원에 대한 정의와 입법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정책 방향입니다. 일자리 환경과 새로운 어떤 직업 직무를 갖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직업 직무의 등장은 결국은 일자리 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이는 개발이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될 새로운 직업 직무에 대한 요구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메가 트렌드에 의한 일자리 등장과 소멸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등장할 직업 직무는 뭐 여러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디지털 기술의 요인이 가장 클 테고요. MZ 세대의 등장이나 고령 인구의 확산과 같은 요인도 있을 테고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플랫폼 경제의 전환도 다른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메가트렌드 과정을 요인으로 본 새로운 직업 직무를 이제 정리해 본 것인데 주로 이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직업 직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효율적인 인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디지털 기술 진정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일자리 제공의 축소하고 새로운 직업 직무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인구 및 사회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노동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하고 창의 인력의 관심 이 부분이 또 다른 측면의 요인이 돼야 되지 정책의 이슈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력 정책은 인력 양성과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지금 현재의 서비스 업체들이 관심은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업과 같이 전문 인력의 수요가 많은 업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력 양성 쪽에 도소매나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환경 개선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하고 연관돼 있긴 하지만은 실제 서비스 산업 관점의 인력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법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정책 중에 첫 번째 시장 선도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 부분은 서비스 산업 미래 변화에 대응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중장기 전망, 혁신 인력 양성, 근로자의 역량 제고, 지원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자리 중장기 변화 전망과 혁신 인력 양성 중에 전문 인력이 가장 관심이 많이 나타난 측면으로 이제 조사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중장기 변화 전망을 보면은 고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특히 이제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양성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기존과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은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미래 수요 전망과 그 변화 모습 제시가 필요한 요인이 돼야 될 거고요. 이러한 전망은 근로자나 대학
같은 이제 양성기관의 전략적 선택을 어느 시점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직업 직무가 향후 이제 단기 시점, 뭐 중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필요성을 제시한 그 예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 인력 양성입니다. 혁신 인력 양성에는 전문 인력과 융합형 인력 두 개의 인력 양성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WEF에서 미래 시점에 채택될 기술과 특화된 숙련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까지 업종별로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기술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이 미흡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현재 이제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이라고 인력 양성은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프로그램들이 어떤 차별적인 내용들을 갖춰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고요.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 간의 학연 협력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서비스하고 연관된 부분들로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융합형 인력 부분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미래 모습은 결국은 개별 고객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술과 또는 여타 산업과 융합에 의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WEF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같은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력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 체계하고 다른 좀 혁신적인 어떤 체계로 전환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긴 하겠지만은 미네르바 스쿨이나 칸랩 스쿨 같은 부분들을 사례를 좀 참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연 협력이 주로 이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이라는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의 연관성 그리고 창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협력 중에서 이제 경제인문 사회 계열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역량 제고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근로자의 전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동안은 직업 능력 개발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키면서 서비스 산업에 맞는 서비스로의 전환, 서비스업 간의 어떤 전환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훈련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화나 역량 있는 강사 확보는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원 사업이 주로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쪽으로 대폭 확대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훈련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런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 러닝이나 마이크로 러닝 같은 새로운 어떤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용 환경 개선은 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면서도 지속 성장의 핵심입니다. 보통 관련된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편이나 안정적 고용 유지 지원,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부분이 되는데, 이를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기본 전제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규제 개혁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사회적 갈등의 사회적 갈등, 뭐 근로자와 근로자 또는 이제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견해 차이, 뭐그 이익 상충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측면에서 이 고용 환경 개선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그 희망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제 그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적이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